다음 세션은 이어서 우리에게 시리즈 B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재현주 인비저닝 파트너스 대표님, 김희정 잭가가고 대표님, 신재명 딜라이트룸 대표님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컴업 202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모더레이터이신 재현주 인비저닝 파트너스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 직접 얼굴 보면서 나누게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재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임팩트 투자를 기본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이고요. 주로 이제 기후와 관련된 클라이밋 솔루션, 교육 영역, 그리고 미래의 노동, 그리고 헬스 앤 웰리스 분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에게 시리즈 B가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잭가가고의 김희정 대표님, 그리고 딜라이트룸의 신재명 대표님입니다. 두 분 간략하게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에게는 놀이와 배움의 기회를, 그리고 부모에게는 시간을 선물하는 잭가가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딜라이트룸 대표 신재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아침을 만드는 글로벌 알람앱 알람이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또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에게 시리즈 B가 있을까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이 제목이 오묘한 이제 제목인데,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리즈 B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시리즈 A에서 시리즈 B로 넘어가는, 그래서 시리즈 B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까,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제목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시리즈 A든 뭐든 하여튼 돈을 잘 벌어가지고 더 이상 외부 투자가 필요가 없어서 이제 시리즈 B가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의 제목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잭가가고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아주 최근에 시리즈 B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이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 그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딜라이트룸은 지금 10년째 스타트업을 일궈오고 계신데 외부 투자 유치 없이 수익 모델을 잘 만들어내셔서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부러워하시는 시리즈 B가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곳에 이제 딜라이트룸의 대표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가 다 많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 김희정 대표님께 여쭤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시리즈 B 그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 이게 뭐 과정과 비결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질문을 하긴 했는데, 뭐 솔직히 이게 참 그렇게 짧게 얘기하시기만은 어려운 그런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들이 그래도 좀 유효했다라고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9월 말에 이제 펀드레이징을 종료한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첫 IR 미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3월, 2월에 고민을 했어요. 사실 지금 겨울이라고 하는데 3월, 4월부터 조금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징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시장이 혹시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 여러분 되게 작은 팁이지만 3월, 2월이 이렇게 주총이기도 하고 펀드 결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IR 미팅이 되게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막 이렇게 타이밍을 막 계산하고 있던 시기에 이제 4월부터 펀드레이징을 하자 그래서 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관심을 주셨던 하우스 그리고 기존 주주들 소개 이렇게 해서 좀 짧은 시간 내에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하우스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힘드시겠지만 그때도 뭐가 굉장히 달랐냐면 미팅을 잘 했는데요. 본투심 직전에 우리 하우스에서 당분간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혹은 본투심 직전에 또 플랫폼은 투자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가던 하우스들이 굉장히 부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5월 되니까 또 어떤 분위기가 생겼냐면 미팅을 하기 전부터 텀쉿, 그러니까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뭐 어디 들어왔어요? 이제 이런 거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 와중에 지금은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든 자금을 구하는 게 문제다라고 했지만 저만 해도 그때까지는 나한테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데 지분의 희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방어해야 되는 밸류에이션이 있어가지고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적절하게 FI와 SI를 섞었어요. 매출에 다음 성장에 도움이 되겠는 SI들을 먼저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좀 굵직굵직하게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의 파트너가 되겠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약속하시는 순간 이제 그걸 가지고 FI들을 좀 설득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시다 보면 말하자면 하나의 피치덱을 만들어서 그걸 쭉 여러 투자자를 만드는 식으로 되지 않고 개별 한 30개 투자자의 만들었어요. 아, 네. 그 과정이 굉장히 네네. 예. 어떻게 아세요? 아, 뭐, 네, 저도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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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째까가고의 투자사입니다. 네, 네, 네. 정말 30개, 40개 네. 하우스마다 만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요즘 이제 저도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도 그렇고 마켓에 있다 보면 확실히 모두가 다 의사결정, 그러니까 일단 투자 자체를 좀 줄이는 분위기도 있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꼭 투자를 덜 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개별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모든 개인들이 다 아무래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신중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사 결정 프로세스 자체가 좀 길어지는 경향성들이 존재하는 엄청 것 같아요. 길어졌어요. 미팅도 정말 여러 번 했고요. 미팅도 여러 번 했고, 대표 펀드 매니저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고, 자신 있어 하셨지만, 마지막에 거의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정말 신중을 기하시고, 심지어 저희를 투자하시면서 저희와 비슷한 유사 서비스들의 IR을 다 받으셨어요.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더 다른 때보다 까다로워진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네. 확실히 아마도 시간을 좀 더 충분히 길게 잡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자들에게를 먼저 공략하고 라운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약간 고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면에 딜라이트룸은 이제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성장해 오신 것으로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 지금이야 이제 또 시장이 어려우니까 다들 아,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동안은 뭔가 투자 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마치 성공의 이제 그 마일스톤인 것처럼 또 이야기들이 많이 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그 역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선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평을 해보시자면 지금 어떠신지 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질문들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막 투자 일부러 안 받는 거냐, 싫어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받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저는 사실 투자나 뭐 상장이나 뭐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즈니스와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제가 그 사업 초기 할 때는
그 정도의 뭔가 내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운이 좋게도 저희가 처음부터 흑자를 내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흑자 나는 그 자금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데 큰 돈이 있다고 그걸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지금은 이 돈을 잘 쓰는 근육을 기르는 게, 그러니까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나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제품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도 성장하고 좀 더 큰 흑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또 근육은 더 큰 근육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돌이켜서 뭐 자평을 해보면은 뭐 일단 안 받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근육을 키울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지금은 좀 더 제가 단단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문화라던가 제품이라던가. 근데 반대로 제가 좀 더 내공이 있었고 첫 창업이 아니었으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투자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받는 게 속도,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10년이란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이거는 VC들이 많이 하는 소리인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고 어떤 분들은 믿어주시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는 게 돈만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는 거고 뭐 많은 네트워크와 뭐 밸류에더 이런 걸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학 중에 창업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셨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초기에 의사결정이 되게 어려운 많은 것들 앞에서 외롭기도 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받는 것 이런 고민도 해보셨던 타이밍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사실 금전적인 것보다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때문에 전략적 투자를 받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근데 이제 뭐 그런 주위에 투자자들도 많지 않았었고, 제가 이제 원래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뭐 그런 지식도 잘 없었고, 이제 그래서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반대로 좀 혹독했지만 그 혼자서 의사결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 지금은 좀 더 자양분이 된 것 같아서 뭐 그냥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째까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시리즈 B를 유치를 하셨는데 이제 아까는 이제 시장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달라진 것들을 저희가 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리즈 B라고 하는 것이 좀 또 각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A 그러니까 뭐 하나의 라운드셨으니까 그거를 시장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과 이게 시리즈 B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딱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시리즈 B가 되고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아지고 그러면서 시리즈 A 때랑은 외부 투자자들은 어떻게 다른 질문들을 던졌는지 그리고 또 대표님 스스로 어떤 좀 다른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투자를 받고 나니까 시리즈 B 다음은 또 C가 있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또 이제 말하자면 게임인 셈인데 이제 그 안에서 또 어떤 좀 소회를 갖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시리즈 A 때는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 시장이 있겠는가? 네. 뭐 육아가 힘들다고는 하는데 과연 돈을 내고 플랫폼으로 돌봄 선생님을 부르는 이 시장이 있겠는가?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한 3개 정도를 뽑아보면 하나는 엑시 플랜이 뭐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인데 계산기 두들기시는 거죠. 우리랑 째까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어디랑 비슷한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데 재미가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상장하실 거냐, 뭐 IPO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두 번째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투자금 갖고 어떻게 쓸 건지 그 장표를 정말 많이 봤어요. 예전에 시리즈 A 전에는 투자금 뭐 50억, 10억 주시면 이걸로 사람 이렇게 뽑고 마케팅비 얼마 쓰고 뭐 이렇게 하게 R&D 얼마, 거기 사실 거의 다 그냥 지나가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펀딩 금액을 가지고 뭐 마케팅이 얼마, R&D 얼마 하면 그걸 다 세부적으로 보세요. 정말 과연 이 돈을 째깍이라는 곳에 넣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갖기 위해서 그 모습에 정말 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까다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사실 이거는 투자 거의 끝나고 받았던 질문인데요. 계획이나 이런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장을 가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써서, 사실 좀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시리즈 B쯤 되니까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글로벌 가야 되고요. 듣고 싶어 하시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글로벌 가야 되고 어떻게 스케일업 할 건지 어떻게 옆으로 확장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시리즈 A 때까지만 해도 그 핵심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가시다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서 저희도 사실 해외 가는 꼭지, 그리고 제가 달고 왔지만 IP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확대하는 꼭지, 이런 비전들을 사실 IR 땐 제시를 했는데 막상 투자가 끝나고 나니까 원래 하던 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 이코노믹 스케일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이제 후자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 시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돈으로 최대한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우려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신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그 부정적이 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닛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훨씬 더 엄밀하게 따져 보게 되고, 그리고 런웨이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을 넣은 다음에 BEP까지의 패스, 이것이 명확한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질문을 특히 요즘 던지게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매달 모든 투자사들이 현금 흐름을 보고해 달라고 하세요. 저희는 펀딩이 9월에 돼서 통장이 9월에 제일 많은데도 9월부터 모든 포트폴리오사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런웨이 질문을 매월 하세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말하자면 신규 투자를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조심스러워 하니까 결국은 기존의 포트폴리오들을 를 충분히 서포트하는 것들에 또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시리즈 A, B를 주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오늘 세션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 좀 해왔는데, 이제 시리즈 B라는 게 뭐 일대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프리 A를 볼 때, A를 볼 때, B를 볼 때 당연히 똑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 B를 볼 때는 뭐가 되는 곳에 투자하느냐를 제가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는데, 이게 뭐 시리즈 B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또 이제 딜라이트룸 같이 투자를 받지 않으신 곳은 되게 그 단계라고 하는 게 의미가 좀 없고, 그리고 저는 그전에도 이 A, B, C 이게 사실 업종마다도 좀 다르고 나라마다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 스테이지 자체를 뭐라고 부르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결국 오늘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시리즈 B라고 상정되는 단계에서 주로 보는 것,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 과정에서 왜 저희가 주제를 시리즈 B가 있을까라고 해도 되는데 시리즈 C가 있을까도 아니고 시리즈 D가 있을까도 아니고 시리즈 B가 있을까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B라는 단계에 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A일 때는. 그래서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켓이 그리고 충분히 크고 매력적이라는 것이 보이고, 이 회사의 팀에게 훌륭한 역량이 갖춰져 있고, 이제 이런 잠재력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시리즈 B부터는 그것은 이미 이제 좀 확인이 됐고, 이 돈을 부으면 실제 성장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일종의 포뮬라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잠재력을 실제 성장으로 보여내는 그런 단계. 이제 그 전환점에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딜라이트룸에게도 그런 시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실제 어떤 변곡점을 탁 지나고 있구나. 이때 내린 이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얻으신 러닝이 있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분이 방금 말씀해주신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 마켓 핏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 그러니까 투자를 받던 안 받던 스타트업에 있을 거고, 그게 시리즈 B에 해당할 것 같다라는 거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딱 뭐 한 지점이 있었다기보다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는 이제 확실히 깨우는 컨셉의 알람앱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깨우는 것까지는 저희가 문제를 잘 풀었어요. 10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알람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였는데, 이때까지. 근데 사람이 왜 알람을 쓰지? 일어나려고 쓰는데 시간을 알려주는 게 끝이 아니지. 그래서 저희는 깨워주는 것까지 책임져야 알람이지. 해서 알람의 본질을 깨워주는 것까지 확장을 했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왔는데, 그럼 그 다음은 뭐지? 일어난다고 하면 끝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파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아침을 맞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시간 일찍 일어나든 30분 일찍 일어나든 자기가 원하는 아침을 맞고 성공적으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결국 아침에, 그러니까 알람의 본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미션과 비전도 좀 더 뚜렷해졌어요. 아, 우리는 깨우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성공적인 아침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알람의 책임 범위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전 그리고 일어난 직후까지 확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아침이라는 건 전날에 잘 자야 되고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원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까지가 아침의 범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약간 삶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순 유틸리티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는 전체 과정을 커버하는 어떻게 보면 웰니스 솔루션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품도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없었던 수면 기능, 그러니까 수면을 보조하는 기능들도 추가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슬립 테크, 그리고 이 아침 뭐 루틴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희가 모든 영역을 버티컬하게 다 잘할 수는 없으니 미리 버티컬리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은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에, 실제로 작년에는 3분의 1이라는 매트리스 제조 업체였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스마트 매트리스를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에 전략적 투자를 하기도 했고, 뭐 올해는 이제 하루 루틴을 관리하는 마이루틴이라는 팀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리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인수하고 투자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이 영역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좀 큰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어 가면서 있었던 러닝은 그 팀원들이 좀 더 뾰족하게 이 비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린 유틸리티 앱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 어떻게 보면 아침을 바꿔주는, 삶을 도와주는 웰니스 앱이구나 라는 거에 조금 더 동기부여되고 한 방향을 보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문화도 좀 여기에 맞춰서 바뀌어 왔던 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김희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뭔가 그로스 스토리를 보여줘야만 했다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김희정 대표님도 비슷하게 이제 어떤 넥스트 스테이지의 그로스를 고민하시면서 내리셨던, 그리고 혹은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의사결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 저희가 부모님이 앱으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를 신청하면 선생님이 매칭돼서 가는 매칭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BM이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10,000원을 내시면 교사가 7,000원에서 8,000원을 가져가는, 많게는 9,000원도 가져가는, 이게 인건비 구조의 수수료인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쓰는 앱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이가 점점 줄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서 전 국민이 매일 써도 한계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이 시장이 너무 페인 포인트가 크니까 이 BM을 만들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스케일업 하기가 너무 재미없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고민한 게, 교사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보는 거를 교사 한 명이 아이 여럿을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가 아이를 만나는 사이에
이런 컨텐츠가 들어가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올리면 좋겠다. 이게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변곡점, 의사결정의 변곡점이 되는 사업이었고 그 계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확장한 게 째까가거 앱에서 째깍섬이라고 하는 부모의 동선에 이제 위치해서 돌봄 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생님이 집으로 가서 아이 한 명을 봤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째깍섬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열어서 선생님이 상주해서 아이를 일대 다로 돌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직접 넣어서 조금 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렇게 오프라인 사업을 하겠다 했더니 챌린지가 엄청 많았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하고 완전 다른 서비스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째까가고 풀었냐면요. 이게 수요가 워낙 있는 서비스인 거예요. 공간에서도. 호텔이나 백화점, 뭐 쇼핑몰에서도 부모의 아이를 돌봐주면 이 부모의 양손이 가벼워지니까 쇼핑백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입점 조건으로 입점을 하게 됐고 저희 키즈계의 스타벅스라며 저희가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도 째까가거가 입점해주면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게 되고 또 분양을 빨리 하게 되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조건이 어느 정도냐면 인테리어비 다 지원해주고 월 운영비를 다 보존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프라인의 비효율을 굉장히 없앨 수가 있었죠. 그러면 째까가거는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었고 공급자인 선생님도 집으로만 가는 일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기니까 또 경험이 넓어지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좀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이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반대도 굉장히 많았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 했던 선택이 좀 유효했고 고맙게도 이 지금 같은 시기에 이게 또 유효했던 게 오프라인 시설이 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을 디지털 광고로 획득한다는 게 너무 비싼데 오프라인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째까가거는 마케팅비를 꺼도 회원 유지가 되고 유입이 되겠다라는 모델을 또 검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었어요. 그 다음 의사결정이 이제 컨텐츠인데 이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결정하실 때 사실 온라인 중심의 모델을 가져가시다가 오프라인으로 가자라고 하는 의사결정 그때 이제 나눴던 대화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쉬운 결정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그래도 됐으니까 좋은 이렇게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심하게 반대하는 주주분이 계셨어요. 전 아니었습니다. 네. 당연히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와 걱정으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주주분도 끝까지 동의를 하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걸 하고자 하니까 저를 믿고 이제 동의를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이게 잘 되니까 김희정 대표님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이제 하시고는 계시는데 정말 반대가 너무 많았고 내부에서도 앱 회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 무슨 오프라인 한다고요? 내부에서도 굉장히 동의가 어려웠는데 그때 우린 되게 미션이 명확했어요. 육아에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 어디서나 째까가거가 해결한다가 저희 미션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을 하는 게 우리의 비전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내부 설득, 외부 설득 막 너무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밤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래도 팀이 결정한 거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코엑스에서 유아교육전 할 때 행사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검증하고 또 개선하고 그렇게 했던 게 좀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비슷하게 신재영 대표님도 근데 이제 투자자 없으시니까 그런 잔소리를 듣진 않으셨겠지만 이게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막 스타트업은 포커스지라고 얘기하는 뭐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어쨌든 계속 다음 단계로의 그로스 그리고 두 분 다 메인 프로덕트 하나가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시장까지로 넘어가야 되는
근데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또 이 포커스를 잃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론, 이런 이 양날의 검 같은 이야기들이 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셨던 것은 없으실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항상 약간 포커스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사업도 수단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DNA 문화가 굉장히 아직도 뿌리 박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잃으면 안 된다라는 그 기조로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뭐 그 측면에서 사용자 중심적인 문화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3년 동안은 혼자 할 때는 제가 모든 사용자들 피드백에 다 답변을 할 정도로 진심이었고, 지금도 매주 1시간씩은 VOC 미팅에 참여해서 모든 원문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뭐 사이즈가 커졌다고 해도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스피릿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문화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초반에 좀 간과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화라는 게 약간 기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고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을 채용할까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일맥상통하게 두 분 말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범위로 확장을 하면 확장할수록 그 동심원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좀 들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좀 그 객석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스타트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약간 끝없는 산 넘어 산 같은데, 이제 올해 또 무사히 시리즈비 마치셨고 또 계속 성장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지만, 이제 내년을 이제 맞이하는 복잡한 여러 마음과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이 정말 너무나 이제 불확실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장 환경 안에서 경영상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정말 딱 한 개 그냥 빡 집어서, 여러 개 다 신경 쓰시고 계시겠지만 딱 한 개를 딱 집어내면 뭐다, 왜 그렇다, 그리고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경험 안에서 좀 더 초기 창업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 조언이 있으시면 그렇게 묶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만 꼽자면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품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문화나 미션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간과하고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맞지 않는 구성원들로 있을 때 어떻게 이 비즈니스 임팩트가 뭐 줄어들고 늘어나는지도 이제 경험하면서 지금도 우리랑 맞는 팀원은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인재상을 굉장히 뚜렷하게 잡으려고 하고, 뭐 수습 기간 이제 이런 것도 그냥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랑 맞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한 마음으로 약간 노를 젓는 이 문화가 구성됐을 때 실제로 비즈니스 임팩트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그러니까 저도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복해지고 약간 선순환이 그려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적인 부분들은 아무리 회사가 커지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이뤄나가자라는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언 한마디. 네네. 네. 같이 해주시면. 조언이요? 네, 네. 조언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뭐 고군분투를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보는 것도 저는 실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고 어떤 지금 이 프레임을 짜는 것보다도 실제 워킹하는 제품을 만들고 정말로 내가 설득되는 성장 방정식을 먼저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돈을 버시는 회사라 저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BEP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돈을 굉장히 많이 까먹고 있는 근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것 같아요. 자생하거나 계속 펀딩을 잘 받거나. 어, 그래서 지금 BEP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탑라인을 올리거나 하나는 뭐 비용을 컨트롤하거나 뭐가 됐던 간에 내년까지는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진중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지금 펀딩을 계획하고 있거나 저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사실 창업 단계에 있는 대표님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뭐 몇백억 투자 받았다더라. 전혀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백억 투자 받았는데 막 몇백억 밸류에이션이면 뭐 지분 50%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는 돈 투자도 못 받아오니까 무능한 대표인가?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생존하느냐가 지금은 너무 기업은 생존이 중요하지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있을 텐데 저희는 내년에 이제 BEP를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프로덕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당장 프로덕만으로도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법들을 찾는 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버라는 말 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변의 얘기에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사업을 돌아봐서 좀 몸이 단단해지는 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저희가 한 5분 가량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혹시 그 청중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솔직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리얼비즌에 있는 임정현이고요. 저는 오늘 임팩트에 대한 얘기도 약간 궁금했어요. 특히 잭각하고는 임팩트에 대한 측정을 그래도 조금 하시지 않을까 궁금해서 임팩트에 대한 게 이제 좀 궁금하고 그게 내부에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측정 역량이요. 측정을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네. 측정은 궁금한 사람이 해야죠. 저는 그거를 정량화해서 측정하는 게 제 비즈니스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아이돌 봄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저희가 보니까 한 100만 시간 정도 돌봄 서비스를 했더라고요. 저희한테 그게 매우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측정하고 싶으신 측정하고 분은 계시네요. 네, 100만 시간으로. 네, 저희는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일을 하기 어려웠던 경력 단절 보육교사가 저희로 인해서 얼마나 높은 시급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는가 측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걸 주기적으로 하진 않고요. 투자사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해요. 하지만 저희 나름의 얼마나 많이 고용했고 어떤 시간을 제공했고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고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그 임팩트 관련 질문 주셨으니까 좀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임팩트가 일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비즈니스 모델 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영역에 저희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잭가과거에 계신 분들은 내가 임팩트를 내고 있고 우리 임팩트가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임팩트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서비스와 사업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예를 들어 뭐 VOC에서 잭가과거 덕에 뭐 이런 아이가 좋아했어요. 혹은 이렇게 새로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됐어요라는 이제 그런 일하는 어머니든 아니면 잭가과거 플랫폼에서 또 일을 하시는 보육교사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쁘게 들으시는데 이게 임팩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네. 생각해요. 모든 조직원들이.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을 임팩트로 사실은 해석하고 그것을 정량화하는 것은 사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같은 투자사에서 하고 그것을 또 저희가 대중에게 혹은 저희에게 또 투자하신 펀드의 출자 기관들에게 그것을 수량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다른 질문 혹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웃스탠딩의 조혜리라고 합니다. 네, 일단 토크 너무 잘 들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김희정 대표님께서 그 조언해 주시면서 다른 데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하는 소식에 주눅들지 마라. 그것보다는 뭐 우리 사업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뭐 기업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저도 스타트업 취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기서 투자를 많이 받았다 하면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되는데 그러면은 약간 그 밖에 있는 저희 같은 뭔가 이렇게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좀 좋은 스타트업,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 뭔가 조명하면 좋은 스타트업을 판단하면 좋을지 뭔가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전 저밖에 몰라가지고 네, 일단 훌륭하신 두 회사가 여기 있고요. 네, 혹시 오히려 신 대표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뭐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프로덕트 가이다 보니까 좀 제품 지표나 뭐 또 이제 매출 이제 이런 부분을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생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 제품이 푸는 문제가 얼마나, 저는 이제 글로벌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문화랑 상관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은 잘 모르겠고요. 창업자끼리는 저 창업자는 진짜 존경한다 이런 기준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뉴스에 밸류에이션 엄청 빠졌다라고 우리끼리 돌아다니는 톡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런 기준이라면 이 회사 망했나? 뭐 대표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화려하던데 지금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대표님이 내년에 살아있다면 정말 존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자, 제가 그 기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 투자사도 아니고 같은 창업자로서 정말 어려운 시기, 어려운 힘든 시기에 생존을 했다. 물론 그 과정에 동료를 떠나보내어서 슬림화를 한 조직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또 유지를 못해서 또 피벗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했어 그러고 숨지 않고 내가 이 사실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남는 대표님들이 정말 좋은 창업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두 분 말씀 다 너무 와닿는 이야기고요. 저는 그 정말 그러니까 유저로서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카페 혹은 뭐 앱스토어 평점에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포텐셜을 갖고 있고 투자와 상관없이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하실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김정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도 더더욱 와닿고 그리고 아까 신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투자를 받았느냐 투자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또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여기 아까 질문 먼저 손 드셨는데 제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청중 분께만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딜라이트 신재명 대표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10년 업력이신데 이제 투자를 한 번도 안 받으시고 이제 자력으로 지금까지 오신 거 너무 이제 존경하고 사실은 뭐 저도 서비스를 15년 하고 있는데 여행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한 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면서 지금 이제 성장해 왔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약간 그 신 대표님이랑 비슷한 이유로 투자를 받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업체를 경쟁사들을 같이 보다 보면 너무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시잖아요. 막 달리고 뭐 우리끼리 이렇게 가자로 가다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사 위기에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년간 고집을 좀 부리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회사의 생존과 이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래서 저는 투자 유치를 이제 준비를 이제 다시가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딜라이트는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안 받은 게 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뭐 경쟁사들을 이미 너무 멀찌감치 이제 그 멀리 떨어뜨려 놓으셔서 이제 필요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준비는 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입장에서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를 안 받자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기회들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보 현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근육이 있을 때 받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 이미 뭐 15년 동안 해 오셨으니까 이미 그런 근육이 어느 정도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 유치를 하신다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경쟁사가 어떤지에 따라서 저는 투자를 받고 안 받고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랑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희 제품이 풀어야 될 문제가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못 풀고 있는지,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지금 현금이 문제인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볼 것 같고요. 이제 진짜 현금이 문제라면 저희는 발벗고 투자를 받을 것 같아요. 추가 질문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아마 따로 끝나고 네, 끝나고 여기 신호가 오고 있어서요. 끝나고 따로 조금 질문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